곰브리지 서양미술사 제26장입니다. 후기 인상주의와 그 예술가들, 쉐라, 세잔, 고갱, 고후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인상주의가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았습니다. 대충 그렸고 실력 없고 대중과 평론가들에게 했는데 점차적으로 그것이 평론가들에게 대중들한테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아카데미 미술과 인상주의 미술의 차이가 뭐냐? 기본적으로 주제를 누가 선택할 거냐, 어떤 주제를 할 것이냐, 구도를 어떻게 할 거냐, 소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완벽하게 예술가들한테 맡겨줬다는 겁니다. 아카데미 미술, 고전 미술은 누군가의 주문에 의해서 완벽한 균형, 르네상스의 비례와 균형에 의해서 정확하게 잘 묘사하는 게 좋은 그림이다, 잘 그린 그림이다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작가 마음대로, 작가가 표현한 대로, 작가가 원하는 대로 이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인정받은 화가들이 있었겠죠. 다 그렇진 않죠. 마음대로 한다는 건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 눈에 들어와야 되죠. 승리한 인상주의 화가들은 공공 컬렉션에서 구입하기 시작하고요. 부자들도 앞다투어서 작품들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네나 르누아르 같은 화가들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젊어서는 아주 궁핍했지만 점차적으로 유럽의 명사가 될 수 있었죠. 또한 이 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의 등장입니다. 카메라라는 것은요, 카메라 옵스큐라, 어두운 방이란 뜻의 장치가 있었거든요. 카메라 옵스큐라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카메라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카메라가 실용화되면서부터 무엇이 사라졌느냐? 초상화가 사라집니다. 귀족이나 돈 많은 상인들이 예술가들한테 의뢰해가지고 초상화를 많이 그렸는데 이 사람들의 수요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진으로 남기면 되지,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초상화를 그릴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우키요에라고 하는 일본 그림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자, 우키요에가 뭐냐면 17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일본 에도 시대에 성립한 풍속화고요. 채색된 목판화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그려가지고 거기에 색깔을 칠해서 찍어냈다는 거죠. 이 우키요에가 세간에 인정받지는 못했어요. 목판화니까 값싸게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림으로서 예술품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포장지나 빈 곳을 메우는 종이로 쓰였어요. 예를 들면 도자기나 차 같은 것이 수출될 때 도자기 안에다가 이런 포장지를 가득 채워가지고 수출이 됐던 거죠. 그 유럽 사람들이 봤는데 거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고 그림을 이렇게도 그릴 수 있네? 여기 빨간 후지로 알려진 개풍 쾌충이라는 그림을 보면요, 아, 산을 저렇게도 그릴 수 있구나. 정말 인상주의와 유사하죠. 물론 그림 화풍은 전혀 다르지만 이 개념은 같은 겁니다. 화가가 보기에 후지산은 저렇게 생겼어. 또 여기 여인도 있죠. 여인을 저렇게 그릴 수 있구나. 동양화를 보면 그런 느낌이잖아요. 화가 마음대로 그린 거죠. 자연을 그대로 묘사하려고 하지 않죠. 내가 느끼는 그대로 그림에 넣는 것. 이게 사실 인상주의와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여기 고후가 영향받았다고 알려진 우타카와 히로시게의 작품이 있습니다. 자, 다리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요, 비가 내려요. 근데 비가 저렇게 보인다고 생각한 거죠. 저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기존까지 그림에서는 비를 저렇게 그리지 않았죠. 그리고 저기 강가에 뗏목이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사공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연의 모습을 그리되 작가의 감상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그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우키요에는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이 있어요. 우키요를 검색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이 있어요. 일정한 화풍이란 게 없어요. 그때 이런 거에 예술가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등장하는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은 누구였느냐? 자, 쉐라, 로트레크, 세잔, 고갱, 고후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들인 거죠. 자, 쉐라는 파리인의 여가 활동을 그렸다.
그리고 전묘법이 특징이다. 그리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했다. 빛을 알갱이 같은 색정으로 표현한 사람이 쇠라다. 자, 로트레크라고 하는 화가는 카바레의 밤생활을 주력 그렸다. 그 최초의 대중예술 포스터를 했다. 그리고 퇴폐적이고 열정적이다. 세기말 분위기다. 스케치 같은 사생법이다. 자, 세자는 제일 많이 한 게 뭐죠? 과일, 정물, 풍경화, 이 기하학적인 구조, 분석적이고 안정적이다. 영구적인 질서, 균형 잡힌 디자인, 색조. 자, 고갱이라는 사람은 타히티에 가서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타히티 원주민 부르타니의 농부들. 이국적인 원시주의를 했던 사람이고 상징주의적이고 신비적이다. 비현실적인 색채. 고흐라는 사람은 자화상, 꽃들의 정물 다양하게 많이 그렸죠. 그리고 열정적이고 생동감이 있다. 물결치는 화풍. 물감을 두껍게 바른 기법, 밝고 순수한 색채로 형태를 단순화했다. 이게 제가 정리해 본 거예요. 자, 쇠라는 사람은 전묘화가로 유명하죠. 자, 자연을 그리되 이 자연을 하나하나의 점으로 표현했던 방식을 개발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절모와 다림질 잘된 양복을 즐겨 입었기 때문에 드가라고 하는 친구가 그에게 중개인이라는 별명을 줬다고 합니다.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그림을 이렇게 전묘법으로 그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년이나 걸렸다고 하네요. 쇠라의 전묘법 그림은 아주 독특하죠. 쇠라만이 갖고 있는 전묘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전묘법은 어떤 형태의 윤곽을 무너뜨리고 다양한 색깔의 점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인물들을 알아보기가 어렵죠. 뭔가 분할된 그리고 수직과 수평의 구도를 강조하는 구도다. 자연을 충실하게 묘사하는 데서 더 멀었다. 그러니까 자연을 그리면서도 자연을 충실하게 묘사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작은 점으로 표현했던 방식을 구현하는 거죠. 어찌 보면 현대미술이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현대미술이라는 게 자연을 표현하든 인간을 표현하든 아니면 추상적인 걸 하든 자신만의 독특한 소묘법, 자신만의 독특한 붓질, 자신만의 무엇 이것이 있어야만 그 사람의 작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게 현대미술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쇠라라는 사람도 이때부터 이런 아주 독특한 화풍을 창조해낸 거죠. 자, 로트레겐 사람은 그러니까 포스터의 대가다. 자, 이 포스터는 일본의 유키오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지게 됐는데 초기에는 이런 카페의 그림도 그려냈습니다. 그러니까 드가와 비슷하게 서커스, 댄스홀, 카페, 여인, 고개사, 창녀의 모습들을 풍자한 그림들을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물에만 관심이 있다. 풍경이란 단지 부가물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인물에 집중한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 페르디난트 호들라가 그린 툰 호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달력에 있는 그림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나왔느냐? 로트렉이라는 사람이 그린 포스터 같죠? 사절단. 완전 포스터죠. 우리가 보는 포스터 같은 것들이 이때 등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건 우키에오 영향이 상당히 크다. 자, 유럽 미술이 일본 미술로부터 습득한 수법. 이게 광고 미술에 적합했고 로트렉 포스터라는 새로운 장르가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폴 세잔이 있죠. 폴 세잔은 화면의 진실성, 진실한 예술을 구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자, 1874년에 비평가들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이며 그의 그림은 정신착란에 쏜 환상이다. 그런데 1914년에 가면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태라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다. 엄청나게 평가가 달라졌죠. 그 전까지는 정신찬란에서 온 사람이라고 했다가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형태를 발견한 콜럼버스다라고 했으니 근데 이 사람은 어찌되었든 평가에 상관없이 40년 동안 매일 꾸준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꾸준히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도 이 사람도 꽤 재산을 물려받았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은거하면서 자신의 화풍을 지키면서 그림을 그리는 수 있었던 겁니다. 폴 세잔의 특징은 이거죠. 강렬하고 순도 높은 색채다. 인상파의 그림들은 화풍은 아주 밝죠. 르누아르의 그림 같은 거는 야외 그림을 그리는데 색깔, 빛을 강조하기 때문에 상당히 밝아요. 그런데 뭔가 어수선해요. 정말 그리다 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폴 세잔은 그거를 좀
보완을 해가지고 명료함과 강렬하고 순도 높은 색채를 구현하려 노력했다. 여기 카드 놀이하는 사람의 그림 있죠? 색깔이 아주 강렬하죠. 붉은색의 테이블, 그리고 벽, 또 인물들이 입은 옷, 이런 것들 보면 나름대로 이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이 장면들을 잘 묘사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자신만의 하풍을 담아서. 세잔의 표상화는 다른 사람들, 다른 인상파의, 그러니까 전기 인상파의 초상화하고도 또 다르죠. 여기 그 만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그린 모네. 여기 여인의 얼굴 보면 정말 대충 그린, 빨리 그렸다는 게 보이지만 이게 폴 세잔이 그린 온실 속 부인의 초상화 같은 경우는 꽤 섬세하게 표현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초상화 경우에는 초기 인상파들은 빨리 그리고 빨리 마감을 하려고 했는 비해서 후기 인상파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화풍을 지키면서도 묘사를 잘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다. 이런 변화된 것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폴 세잔은 나이가 들어서 남부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을 꾸준하게 그리죠. 가장 많이 그린 그림은 여기 생빅투아르산이에요. 이 생빅투아르산을 꽤 많이 그립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대로 똑같이 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십 점의 생빅투아르산 그린데 다 다르죠. 왜 다르냐면 자연을 그대로 재생하지 않고 지성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렸다고 하는 게 이 사람에 대한 평가인 거죠. 세잔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는 자연을 대할 때 나의 능력이나 기질에 상관없이 본질적 기하 구조를 보려 한다. 자연이 갖고 있는 구조를 잘 보면서 거기에 지성과 마음의 눈을 반영을 해가지고 또 늘 바뀌는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을 잘 표현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고 하는 거죠. 폴 세잔의 여러 그림들을 보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존의 세간의 사람들이 썼던 여러 조건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전까지 그림들은 15세기에 등장했던 선원근법, 이거를 지키려고 많이 했죠. 르네상스, 고전주의 화가들의 철칙이죠. 세잔부터는 원근법을 없애버려요. 고전주의에서는 명암법, 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밝은 곳이 있고 어두운 곳이 있다. 일정한 부피감을 표현하려고 애를 썼다. 이게 기존의 화가들이 썼던 정의했던 조건들이라면 폴 세잔은 이거를 다 해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폴 세잔의 사과 바구니라는 그림을 보면요. 이게 탁자 위에 천이 있고 그 위에 사과들이 있고 물병이 있고 그릇 안에 또 과일들이 있습니다. 세잔은 이 사과를 되게 좋아했다 그래요. 왜 좋아했냐면 사과가 변하지 않고 또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지켜봐야 했는데 그런 면에서 사과가 다루기가 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떤 상황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안에 들어있는 정물들의 특징을 그림 속에 묘사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탁자가 평적이지 않습니다. 이 천 밑에 왼쪽의 탁자와 오른쪽의 탁자가 높이가 달라요. 그리고 천의 모습도 조금 이상하고요. 물병은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또 사과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사과는 위에서 보는 데를 그렸고요. 물병은 측면에서 보이는 데를 그렸습니다. 이집트 미술이 이렇게 했죠. 연못 안에 있는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그리고 옆에 나무는 나무대로 그려요. 그러니까 각각 사물의 특징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폴 세잔은 그림 안에서 시점을 다양하게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세기에 발명된 선원근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초점만 있는 거죠. 그림 안에. 그런데 폴 세잔이 볼 때 어떻게 사람의 눈이 하나의 초점만 있느냐. 이 그림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초점이 여러 개일 수 있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 소실점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화가들의 지켰던 것들을 다 없애고 예술가의 눈으로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걸 바로 현대미술이라고 칭하는 거죠. 그래서 후대에 피카소를 비롯한 여러 작가들의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폴 세잔을 현대미술의 아버지다라고 칭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고흐라고 하는 사람으로 가보죠. 고흐라는 사람은 평생 지킨 예술적 신조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라. 참 멋있는 말이죠.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괜찮은 인생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인상주의 색채 기법을 완성한 사람이다.
10년간 800여 점의 유화와 소묘화를 남겼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을 한 줄로 정리한다면 예술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불운한 천재 원형이다. 그러니까 인상파 화가들 중에서도 모네나 르누아르 같은 사람들은 말년에 성공을 거두었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게 살 수 있었는데 고흐는 37살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오래 살았다면 좋은 평가를 받았을지 모르는데 10년간의 짧은 예술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고, 이제 죽은 다음에 예술품의 가치나 명성이 높아진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예술의 인생을 모든 걸 걸었던 이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흐는 네덜란드 사람이죠. 네덜란드에서 화가로 데뷔를 하죠. 그래서 밀레 작품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화가가 되기를 합니다. 네덜란드 시절에는 이렇게 어두운 색채의 그림을 그렸죠. 그러다가 동생 테오가 파리에서 그림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테오의 집에 얹혀 살면서 테오가 인상파 화가들한테 자기 형 고흐를 이렇게 소개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많이 배우게 됐죠. 그래서 고흐는 평생 동생 테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죠. 그 테오가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줬습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답을 했겠죠. 이 고흐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테오도 그렇게 큰 돈을 벌지 못했어요. 고흐의 이름값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죠. 파리에 가가지고 인상주의자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목마르트 언덕의 채소밭 같은 그림에 보면 쉐라의 점묘법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집이나 밭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 점을 찍어가지고 작게, 붓을 작게 움직여가지고 소멸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자연을 그리는 인상주의 기법을 또 배우면서 쉐라의 점묘법도 흡수합니다. 그러다가 남쪽으로 이주를 하죠. 아르라는 곳을 이주하면서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됐는데, 자, 파리에서 얻게 된 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일본 우키요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 그림들 속에 우키요가 보입니다. 마네가 그린 에밀 졸라의 초상이라는 그림 보면 저기 벽에 일본 우키요가 여러 장이 붙어 있어요. 고흐가 그린 탕기 영감에도 보면 배경에 우키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흐라고 하는 작가의 그림은 일본 사람들이 엄청 구입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고흐의 그림값이 대폭 높아지게 되죠. 그게 20세기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중반 후반에 일본이 최선진국이 되면서 이 고흐의 그림을 많이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고흐의 이름값이 올라갔는데 그거의 영향이 뭐냐? 바로 고흐가 사랑했던 우키요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우키요가 이 당시의 화가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우키요의 어떤 그림 방식, 고정관념이 없는 것,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이 고흐한테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를로 이주해가지고는 꽤 많은 그림을 그리죠. 거의 매일 한 점씩 그렸다 그래요. 하지만 37세에 정신병이 있었고 자살을 했죠. 대략 10년이 못 된 동안에 그림을 그렸고요. 마지막 3년 아르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그림을 남기게 됩니다. 반구 아르에서 본 자연이 있죠. 아르에서 지내면서 여러 자연을 그리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린 어떤 특징을 보면 입체적 현실감을 전달할 수 있는 색채와 형태를 사용했다. 여기 별 해는 밤 그리고 삼나무가 있는 밀밭 같은 경우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작가의 가슴으로 작가의 열정을 이 그림 속에 담으려고 많이 했죠. 별 해는 밤 같은 경우는 하늘이 독특하죠. 하늘에 별들이 저렇게 움직임이 있더라. 달이 있는데 달도 주변에 비치는데 그 빛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쨌든 작가의 마음으로 여기에 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물의 형태가 과장되거나 변화될 수 있겠죠. 여기 별 해는 밤에 나무 같은 경우도 저게 나무가 저렇게 생겼나? 또 별도 저렇게 생겼나? 달은 저런 모양인가? 라는 것들이 조금 모양이 파괴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인상주의자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자연을 그대로 묘사하지 않는다. 그림 속에 작가의 감정, 작가의 사상 이런 것들을 담다 보면 형태는 좀 바뀔 수 있다. 바뀌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고정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고흐는 자신만의 어떤 소묘법을 만들어냈죠. 이게 또 특징이죠. 작가의 감정과 생각을 넣으면서도 자신만의 어떤 화풍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위대한 작가의 특징이죠.
자연을 많이 그렸던 고흐와 세잔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세잔이 그린 생 빅토르 산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고흐가 그린 삼나무가 있는 밀밭이 있습니다. 둘 다 자연을 그리면서도 모방하겠다는 생각은 버렸죠. 그대로 모방하진 않았죠. 그리고 세잔은 작가의 감정을 많이 넣어가지고 원근법을 무시합니다. 고흐는 그림에 감정을 넣다 보니까 고유의 형태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구름이 저렇게 생겼어? 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 밀밭 같은 경우에도 밀밭이 저렇게 보여?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작가의 감정이 담겼다. 작가는 이렇게 생각했다. 작가는 이렇게 느꼈다. 라고 주장이 된 거죠. 같은 자연을 그리면서도 화가들은 각자의 모습대로 만들어냈다라는 게 위대한 화가들의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자, 고갱이라는 사람들 가봅니다. 자, 폴 고갱은 원시성과 야만성을 좋아하는 화가다. 예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예술로부터 이득을 바라지 않았던 사람이다. 자, 폴 고갱의 브루탄의 양치는 소녀. 뭐 이 그림 보면 고흐의 그림하고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젊어서의 그림은 이랬다는 거죠. 브루타니의 소녀. 여기 소묘인데, 그러니까 젊어서의 그림과 나이 들어서 그림 조금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작가도 하나의 화풍, 그러니까 인생 내내 똑같은 화풍을 그리진 않죠. 예, 젊어서는 이렇고, 좀 더 변하면 이렇고, 어떤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계속 변해가죠. 그래서 어떤 시기에 작품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작품의 내용이나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폴 고갱은 타히티로 떠납니다. 자, 타히티는 당시에 프랑스의 식민지였으니까 충분히 갈 수 있었죠. 그래서 타히티에 가가지고 원시성과 야만성을 찾아내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강렬한 색채, 사실을 주관적으로 표현한 기법을 창조해냅니다. 이 그림이 파리의 어느 전시장에 전시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어떻게 이런 화풍이, 이런 그림이 탄생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당시에 다른 그림들과 비교해보면 이 고갱의 이런 화풍이 굉장히 다르죠. 똑같은 색채를 표현하고 똑같은 빛을, 똑같은 장면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이 다르고 또 여기에 색채가 다르고 표현 방법이 상당히 다르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고갱의 작품이었던 거죠. 야만성을 개척했다. 기존의 파리에서 있던 그런 거와 다른 타히티에 가서 여인들을 그리고 자연을 그림으로써 전혀 예상치 못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 물론 앞에 있는 사람도 많이 그랬죠. 여기 들라크루아라는 사람도 알제리로 가가지고 그곳에 어떤 야만성 있는 그림들을 그려내죠. 알제리 여인들도 만들어내고 베르베르의 전사들도 그리고 어떤 예술가란 한 자리에 머물러서 창조 활동을 하면 정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되죠? 떠나야 되는 거죠. 새로운 장소로, 새로운 시간으로 가서 그곳에서 여러 요소들을 흡수해가지고 자신들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폴 고갱이나 이런 들라크루아 같이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어떤 요소들을 배우고 그것을 작품 활동에 넣는 것.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라고 봐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